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저희 폴란드는 앞으로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현지 시각 폴란드 동부 민스크 미조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형 FA-50 전투기 등 군사 장비들을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것처럼 폴란드도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무장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최근 강력한 반격은 기어코 전쟁을 승리로 끝내려는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푸틴과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에서는 무기 거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은 물론 국제시회가 촉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로켓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술은 주지 않고 포탄을 받는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만나 현지 매체의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인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을 준다는 것은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는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찰위성 기술 외에 푸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도 약속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자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수건이었던 핵잠수함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폴란드에서 그동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크라이나는 크롬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를 공격해 함정 2척에 피해를 입히고 해군 조선소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이날 새벽에 발생한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개월 사이 가장 대규모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점령지 깊이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주민들이 소설 미디어에 세부 모르자보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장면 사진을 올린 뒤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롬반도 공격이 성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최강 전력이라 불리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개전 초 모스크바함을 잃으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함대 사령부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예상 못한 해상전에서 러시아가 밀리며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흑해 함대는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해상 전력을 갖춘다면 해볼 만한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폴란드는 이 같은 러시아들 압도하기 위해서 이제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상 전력까지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이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방식으로 조달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산 잠수함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장 눈여겨본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배 지배치 이 모형에 멈칫섰고 긴 자망 시간과 더불어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오션 중형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보다 자망 시간을 크게 늘렸는데 세계 최초로 자망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부료 추진장치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더젤 잠수함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기존 납축전지보다 3배 이상 자망 시간을 늘렸습니다. 핵잠수함에 비할 수 없지만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 자망 시간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한국이 숨겨왔던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잠수함용 SLBM 수중 발사 장치를 작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장보고3 안창호급에 개조 장착되고 현재 건조에 들어간 배치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막 폴란드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은 당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창호급은 배치된 지 5년 만에 새로운 수직 발사 장치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안창호급이 운용 중인 현무사 4 SLBM은 길이 10cm, 직경 90cm, 발사 중량 5.4톤,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 이경량 SLBM입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을 공고한 수중 발사 장치는 발사 중량 최소 10톤 이상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10톤 이상급 발사체를 현무 5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중 발사 장치 발사 중량이 최소 10톤 이상이면 안창호함의 수중 발사 장치 중량의 2배 이상 커지므로 현재 운용 중인 현무사 44SLBM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5는 탄도 중량 8톤급의 미사일 총 중량 36톤 미사일끼리 16, 18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전시회에서 공개된 장보고 3의 수직 발사관 모형을 보면 3계층 중 맨 위층까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직 발사 장치를 키운고 한 배치를 바꾼다면 그 밑층인 2층까지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20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현무 5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 안창호함도 수직 발사관 수를 줄이는 개조를 거치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모의 발사체 모양과 두꺼운 직경을 보고 북극성 3이나 미국 포세이돈 같은 장거리 SLBM 형태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세이돈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 가사 1600km에 달하고 북극성 3는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국과연의 새로운 중대형의 수중수직 발사관 시제 개발 공표가 났기에 앞으로 새로운 중형의 SLBM이 만들어져 장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SLBM을 장착한 한국산 잠수함에 10톤이 되는 현무5 괴물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계획을 알고서 한국산 잠수함을 내정해 두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과 핵잠수함 기술까지 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북한에 간다면 한국도 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들 막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7월 한국이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지하 100m의 요새도 뚫는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현무 5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연간 최대 70발 정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현재 개념 설계가 진행 중인 아스널 쉽, 일명 합동화력함에 장착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 지휘소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현무5는 지하 100m 깊이의 요새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며, 현무5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을 가하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실제 전투력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무5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두 중량이 큰 비정상적 형태인데, 현무5의 종말 단계의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더욱 사거리가 꽤 미사일, 심지어 ICBM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러의 위험한 거래를 보고서 우리도 미국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계획하고 여기에 10톤의 현문 5미사일까지 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초도물량이 8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군은 16일 KLTV 현지명 레그완 LEGWAN 초도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밝히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와 400대 수출 계약된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의 초도물량이 단 8개월 만에 도착하자 현지에서는 K방산의 장기인 신속 조달이 이번에도 발휘됐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마리운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40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빠르게 폴란드 육군에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기아는 8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납품하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기아에서 제작한 레그완 초도 물량 외에 나머지 물량은 PG지자 회사로 소막에서 현지 생산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8개월 만에 전량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달 초 국방기술품 지로는 폴란드 수출형 소형 전술 차량의 성능을 보여주는 실차 사격 시험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사격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운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인도한 소형 전술 차량 레그완은 폴란드군 요구사항에 맞춰 제작됐습니다. 레그완에는 225마력 엔진과 모든 차축에 독립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적의 총탄에 공격받아도 최고 48k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럼플랜넌 플랫 타이어와 중앙 타이어 공기 주입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붕에는 7.62 또는 12.7 기관총 40유탄 발사기를 설치할 수 있는 턴테이블도 설치됐습니다. 특히 30m 거리에서 소화기의 직사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나토 표준 레벨 1 수준의 방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는 2030년까지 총 400대의 레그완 생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전술 차량은 산악과 하천, 혹서 혹한 등 다양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기동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SUV 형태의 군용 차량으로 장착되는 모듈의 종류에 따라 지휘차, 정찰차, 기갑수색차 등으로 확장 운용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초도 물량이 빨리 도착했음에 굉장히 안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은 단순히 이동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지뢰를 이겨낼 수 있을 뿐더러 러시아 전차를 잡을 수 있는 현궁을 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눈과 비로 땅이 진흙탕으로 변하며 진군을 어렵게 만드는 라스푼티차 시기가 지나자 러시아 전차의 공격이 거세어지고 있는데 지금 막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형 소형 전술차에 대한 의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궁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있는 제블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지녔다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현궁은 사거리가 2.53km로 제블린과 비슷하고 다른 모든 능력도 같지만 균일함 연장갑 관통력은 900로 더 우수합니다. 게디가 제블린의 가격의 13인 1억 원대입니다. 이 현궁을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한다면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수차례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통해 2,000대 이상의 험비를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에서 제공한 험비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대전 차지로를 밟았지만 큰 폭발에도 승무원은 전원 생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원조 험비의 성능에 대한 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해 8월 트위터 채널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감사한다. 당신들의 험비는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 보낸 기아 소형 전술 차량 KLTV는 험비보다 성능이 더 강력합니다. KLTV는 험비보다 35마력이 더 높아 힘이 더 좋고 사륜 구동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130km에 달합니다. 또한 소총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지뢰에도 끄떡없는 뛰어난 방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미국 험비는 대당 2억 5천만 원이지만 국산 전술 차량은 1억 2천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소형 전술 차량이 빠르게 인도되었다는데 폴란드는 환호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에 한국의 신속 조달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말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한때 폴란드 영공을 침범해 폴란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핀란드군 작전사령부는 당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24일 새벽 4시 23분쯤 러시아 전투기가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폴란드 영공 안쪽 EKM 지점까지 진입해 약 39초간 머물렀다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군은 자국 영공 안보를 위해 폴란드 및 연합군 전투기를 가동하는 등 관련 절차를 취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이후 방향을 틀어 공격 목적지인 우크라이나 르비우 지역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독일 디벨트 인터뷰에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전쟁은 더 이상 과거의 개념이 아니다. 당장의 현실이고 2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며 우리는 전쟁 전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에 의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대서양 조이기구 나토의 NATO의 통부 최전선으로 지금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알렉세이 주라블요프 로디나당 총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폴란드가 다음 상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결국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겠지만 러시아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질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최근 이러한 분석은 폴란드에게는 비상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 행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게서 무기를 구입했는데 가장 빠르게 인도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무기들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태도를 바꿔 이전의 계약대로 진행하고자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만 K2전차가 18대가 전달되었는데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총 46대를 전달했습니다. 1차 계약 180대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데 곧 20조 원 규모의 2차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파베운 베이다 국방부 차관은 최근 한국의 천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두 번째 호마르 K-미사일 발사대 납품 계약이 곧 체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코시니악 카미시 국방부 장관은 협상과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추가 계약이 체결될 것이며 그는 폴란드 군대를 위해 더 많이, 더 빠르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폴란드 대표단의 방한 기간 중 이 두 번째 중요한 계약이 서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 차관단이 이르면 21일쯤 방한해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천무실 사격을 참관하고 경남 창원 사천 K방사라인도 찾을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작심하고 방문하는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장벽들이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국내 시중은행들이 10조 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하면서 폴란드와의 남은 계약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파베운 베이나 국방부 차관은 우리는 K9 곡사포도 추가 계약을 하고 싶고 K 탱크도 추가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는 또한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의 목적은 사격이 성공할 경우 사거리 80km와 290km의 미사일도 포함하는 천무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조건부 행정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베운 베이다 차관은 이미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방문 이후 그간 주춤했던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은 물론 루마니아 등 동유럽 다른 국가의 한국 산자 주포전 차구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더 거세어지면서 나토 국가들은 빠르게 무장을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월마다 한국에게서 무기를 받고 있는 폴란드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 함정 정비 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중국이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남중국해 핵심 요충지에 있던 미 해군 기지가 한국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든 군함 10여 척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됐으며 향후에는 잠수함까지 배치돼 중국이 크게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까지 긴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에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2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부품 보관창고와 정비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진X1, 하나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O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 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 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 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0위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 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진은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2개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 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 기지의 노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 함대의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 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 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 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 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 기지로 활용돼 왔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 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감 나가는 자원이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25 전쟁 중에는 연인원 7,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빅에는 미 태평양 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들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레들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 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 선박 MRO 지원 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 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전투체계 CMS모 2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 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원의 경비함 OPV 6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의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6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6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AS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의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함만 봐도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 함정입니다.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세리잘급 구입과 2차 초계함 및 원해 경비함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위함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의 알파 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한화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위함에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 3 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팽금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에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일 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끝으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동급과 제주함은 1989년 취역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 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 2,500톤과 대구급 2,800톤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동급과 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 군함 퇴역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2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콜라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콜라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네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동급이 필리핀으로 무상 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 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 가길 바랍니다. 얼마 전 열린 MADEX 2023에선 한국형 항공모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나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선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난 중형 항모의 모습을 띤 한국형 항모가 등장하자 한국에서 아시아 최강 항모가 탄생한다며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 바다의 무기고 움직이는 해상 미사일 탄약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합동화력함입니다. 실제로 합동화력함은 괴물 미사일 현무 500발을 퍼붓는 등 단 한 발만으로도 단숨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역대급으로 벌써부터 북한을 벌벌 떨게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도 포기한 일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하고 있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또 하나의 거대한 한 획이 그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얼마 전 하나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조선업계를 향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하나오션 출범으로 14년 만에 조선업의 꿈을 이룬 하나그룹은 방산 DNA를 주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규모 함정 수주를 따내는 게 당장의 특급 미션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하나오션은 첫 대규모 채용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하나체제의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해군 강국 조성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업체들 역시 하나오션을 비롯해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하는 등 업황이 안 좋았던 몇 년 전과 비교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며 하나오션의 대규모 채용이 이런 좋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MADEX 2023에서 차세대 호위함 한국형 구축함 개발 사업을 정조준하며 수상한 명가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은 주력 수상함 4종을 공개했는데 바로 울산급 배치 3FFX, KDDX,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 합동화력함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MADEX 2023에선 하나오션의 부스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비롯해 최대 100발 안팎의 각종 탄도순항 유격 미사일들을 탑재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얘기만 나왔던 합동화력함이 이번에 실제 모형이 처음 공개되자 엄청난 이목이 쏠렸던 것으로 이 같은 함정의 도입 추진은 세계에서 처음이라 더욱더 주목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7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서 합동화력함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m에 달하며 특히 예상보다 많은 약 100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기,
VLS들이 장착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당초 검토됐던 합동화력함은 5000T급의 80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기를 탑재하는 형태였는데 예상과 달리 외형이 스텔스함 구축함 형태를 띠는 등 화력도 계획보다 강화된 탑재 미사일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껏 힘을 실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몇 년 전부터 합동화력함의 구성이나 목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공식적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힌 건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4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합동화력함의 개념 설계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뒤를 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MADEX 2023에서 합동화력함 개념 모델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개념 설계는 말 그대로 개념을 잡는 것으로 세부적인 부품 하나하나까지 정하지 않지만 길이, 폭, 무게, 사용 장비의 큰 틀을 잡고 어떤 성능을 낼 수 있을지 가격과 제작 시간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설계입니다. 그런데 앞서 4월에 대우조선해양이 개념 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니 이를 시작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건데요. 이런 점을 미뤄볼 때 하나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알려진 5000톤급 선체나 상륙함 개조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내놓았다고 하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부족한 점 없는 중대형 전투함입니다. 하나오션에 따르면 최소 10종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은 우선 선체 앞부분에 함포는 없이 KVLS-1 수직 발사대에서 해공 함대공 미사일, 함대공 2 미사일, 해성 2 함대지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선체 중앙에 배치된 KVLS-2 수직 발사대에서는 현무 4 2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초대형 미사일 3종이 추가되는데 15기가 장착된 초대형 미사일의 경우 길이 1013mm의 트라이던트급 대형 탄도미사일을 4기의 기립형 발사대에는 길이 20m 정도의 미니트맨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건 대한항공이 누리호 기술을 사용해 제작할 25m 길이의 500kg급 소형 위성 발사체입니다. 즉 하나오션이 지금까지 한국이 개발한 거의 모든 장거리 순항 및 탄도미사일과 ADD가 비밀리에 개발한 초고위력 미사일을 모두 탑재할 수 있도록 합동화력함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정착될 현무 4.2 함대지 탄도 유도탄보다 큰 미사일들은 아직 정확한 운용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동화력함의 현실적 모습은 ICBM급 초거대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보다 해성 2아음속 순항미사일, 초음속 대함미사일, 현무 4.2 미사일 3종을 운용하는 모델을 먼저 건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방산업계의 관측입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모형과 달리 KLVS-2와 미래형 지상공격 함포를 장착한 모델도 이미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KLVS-2와 미래형 함포를 장착한 합동화력함의 경우 동해상에서 전개해 유사시 활공 유도, 포탄을 장착한 장거리 함포로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현무 4.2 미사일과 해성 2 미사일로 1시간 내 100곳 이상의 북한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합동화력함의 스펙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함정 뒤편에 있는 길이 20m가량에 달하는 4기의 기립형 발사대인데요. 이는 평양 주석궁과 지하 100m 깊이에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한 발에 무력화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무5 4발이면 주석궁 일대 등 북한 권력의 중심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북 대량 응징 보복 핵심 무기인 현무5는 세계 최대 중량인 89톤의 탄두를 탑재하는데 실제로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3000km 비행할 수 있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로 인해 현무5 개발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합동화력함에 탑재될 일만 남았는데요.
물론 한국 해군은 합동화력함이 아니더라도 현재도 수상함과 잠수함으로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화력함은 수상함과 전투기들과 달리 일시에 지상 목표에 대규모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롯이 지상 공격에 집중하는 함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합동화력함의 또 다른 이점은 포착이 어렵고 공격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특수전 부대들의 공격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합동화력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미국조차 포기한 그야말로 아무도 닿은 적 없는 미지의 영역에 처음 도전하는 전투함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서 1990년대 미 해군은 토마호크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이 걸프전에서 크게 활약하자 크루즈 미사일 수백 발을 대량으로 탑재한 아스널 10의 건조를 추진했었습니다. 가성비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되 함정 방어 미사일과 함포는 탑재하지 않고 미사일만 탑재한 병기고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논란이 많아 취소됐습니다. 우리 합동화력함이 세계 최초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화력함은 올해 안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상세 설계에 착수해 북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지금 당장 전쟁이라면 보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가 바로 합동화력함인데요. 합동화력함의 탄도미사일은 몇 분 안에 즉각 북한의 핵심 목표 수십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자산으로 우리 해군과 방위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엄청난 결과를 내놓아 전 세계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